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어제 대한극장에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다키스트 아워, 가장 어두운 시간, 이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오만과 편견의 조 라이트 감독이 만든, 그리고 게리 올드맨이란 늙은 배우가 윈스턴 처칠로 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스캇 토마스란 여자 배우가 부인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1987년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할 일에 대해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시리에 빠져 있는 한국의 자유민주진영 사람들, 애국 시민들이 보면은 용기를 얻을 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글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다키스트 아워, 가장 어두운 시절에, 어두운 순간에 그 무거운 짐을 진 윈스턴 처칠이 어떤 결단, 즉 결사항전의 결심을 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이 영화도 매우 어둡습니다. 또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 무슨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촬영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두침침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뭔가 불끈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40년 5월입니다. 5월 10일 처칠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독일군은 벨기에, 그리고 며칠 뒤에는 프랑스를 전면적으로 침공합니다. 1939년 9월에 폴란드를 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그 뒤 몇 개월 동안 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가짜 전쟁이다, 포니 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치 독일이 침략을 시작하는데 노르웨이를 칩니다. 노르웨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구원군을 보냈는데, 그때 처칠은 해군상이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노르웨이를 점령당하고 맙니다, 독일군에. 그리고 5월 10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부전선 공략을 시작하는데, 목표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때 프랑스에 영국군이 한 30만 응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전을 씁니다. 독일 기갑군단은 프랑스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아르덴느 숲은 벨기에에 있습니다. 말하면 아르덴느 숲을 돌파하는 전격전으로서 완전히 프랑스의 옆구리를 치면서 앞에 나가 있었던 프랑스의 대군을, 100만 이상 되는 대군을 배후에서 그냥 차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대전략을 쓰는 그 순간에 수상이 되었습니다. 전임자는 챔버린인데, 이 챔버린은 1938년에 이 히틀러한테 속아가지고 뮌헨 회담을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그냥 히틀러한테 상납한, 그래 놓고 야, 평화가 왔다 라고 선전해서 한때 인기가 올라서나, 바로 1년 뒤에 히틀러의 배신에 직면해 가지고 아주 곤란한 위치에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물러나고 거국 일치 내각을 만드는데, 그때까지 10년 이상 계속 히틀러의 위험성을 경고하던, 어떻게 보면 이 독불장군 같았던 처칠이 자연스럽게 수상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전쟁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프랑스가 초전에 박살이 납니다. 초전에 박살이 나고 프랑스 수상이 전화로 처칠한테 울먹이면서 이미 프랑스는 끝났다,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격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처칠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순간 헬리팩스란 외무장관이 이 이탈리아 측에, 무솔리니는 아직 그때까지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중립을 취하고 있었어요. 무솔리니를 통해서 타협, 협상 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즉 유럽 대륙은 이미 독일 점령하러 갈 것이다. 프랑스도 희망이 없다. 그렇다면 영국 혼자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타협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독일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또 이탈리아가 원한다면은 지중해에 있는 말타나 뭐 지브랄타르 같은 거 이런 걸 좀 넘겨주면서 영국만은 보존하는, 그리고 영국과 그 식민지는 보존하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독일 1차 대전 때 독일이 짐으로써 빼앗겼던 독일의 옛날 식민지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솔리니를 통해서 히틀러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시 내각에서 이것이 큰 쟁점이 돼요. 여기에서 헬리팩스란 이 외상과 처칠이 대기를 합니다. 협상할 것이냐, 결사항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국이 처한 고립은 정말 끔찍할 정도죠. 그 믿었던 프랑스가 초전에 아주 박살이 되고 군대가 무너지고 있었고, 더구나 그 프랑스군을 지원하러 간 30만의 영국군도 덩케르크에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덩케르크에 프랑스 군대하고 고립돼 가지고 히틀러가 결심만 하면은 그 포위된 30만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때 히틀러가 실수를 해요. 오판을 합니다. 한 3일 동안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방어선을 치고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시작되는데, 여기 이 영화에 나옵니다만은 처칠이 민간 선박을 동원하라 해가지고 800척의 민간 선박이 도바 해협을 달려가서 구출하는 거죠. 그래도 구출에 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 30만을 구출했습니다. 영국군 20만, 프랑스군 10만. 그러나 포로가 한 4만, 전사자가 10,000명. 그리고 가지고 갔던 모든 장비는 그냥 두고 왔습니다. 모든 장비는 두고 온 거니까 이건 사실은 성공한 철수는 아니죠. 그러나 전멸을 면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와중에서 그럼 미국이 도울 수 있느냐 하면, 미국은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인데 미국의 또 반전 여론이 강했습니다. 유럽 전쟁에는 우리가 끼어들지 말자 해가지고 미국도 법에 의해서 영국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은 이제 유럽의 패권을 잡게 되는 독일과 싸워야 되는데 뭘로 싸울 거냐? 딱 해군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인데, 공군은 독일도 강한데 영국 해군이 독일보다 한 수 위에죠. 그 해군력하고 버틸 수 있느냐? 차라리 이럴 때는 협상으로 나가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더구나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침공받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대륙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전사했는데, 이 비극을 또 20여 년 지나자마자 되풀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전 분위기도 있고, 또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협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처칠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히틀러가 처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처칠이 히틀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칠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협상으로 가면은 결국은 영국은 무장 해제되고,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결국은 독일의 노예국가밖에 되지 않는다. 또 히틀러는 악마다, 악마. 히틀러라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헬리팩스 외상이 밀어붙이는 협상안을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명쾌하게 반대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 보수당에서는 처칠, 직분 보수당에서는 처칠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한때 보수당에서 탈당해서 자유당에 갔다가 또 보수당 욕도 많이 하고 해서 보수당의 주류 세력은 이 처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지 기반을 잃게 되고 국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단호하게 거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그나마 체면을 건지고 성공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 만약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실패했다면, 즉 30만 명이 다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처칠이 끝까지 항전할 수 있었느냐, 그만한 여론의 지지가 있었을까, 의회의 지지가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안 생깁니다. 어쨌든 히틀러가 한 3일 동안 덩케르크를 포위해 놓고 공격명령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준 것은 결정적인 패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처칠은 연설로서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칠과 히틀러를 비교하면은 참 다른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골목대장 스타일이죠. 해외여행을 안 한 사람입니다. 프랑스를 정복한 다음에 파리 잠시 다녀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처칠은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죠. 종군 기자로서 아프리카에 가기도 하고 해서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 히틀러는 좁게 보는 사람. 또 히틀러는 문장가라기보다는 연설가입니다. 웅변가입니다. 선동가입니다. 그러나 처칠은 그 연설이 문장력에서 나옵니다. 처칠은 선동가라기보다는 문장가고, 처칠은 여러 글을 참 많이 쓴 사람입니다. History of English Speaking People,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대작도 쓰고, 많은, 또 이분이 종군 기자 출신이니까 문학적 소양이 많고, 결국 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학상.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감동적인 연설이 몇 개가 소개됩니다. 5월 13일 하원에서 한 연설입니다. 취임 직후죠. 한 연설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피, 땀, 눈물이 나오는 연설이죠. 그 연설이 이 영화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제가 그 대목을 번역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원 연설입니다. 취임한 직후에 한 연설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의 하나에서 지금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여러 곳에서 전투 중입니다. 우리는 지중해에서도 각오해야 합니다. 공중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도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가 말했듯이 하원에서도 같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장 심각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길고 긴 나날들의 투쟁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권능으로서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후회스럽고 어두운 인간의 죄악 사회에서도 유례가 없는 괴물과 같은 폭군을 상대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고? 저는 한마디로 답하겠습니다. 승리.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승리. 그 어떤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하더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 Blood, Toil, Tears and Sweat. 이걸 나중에 하나를 수고란 말 빼고 언론에서 보도할 때 피, 땀, 눈물, 이걸 줄여서 단 하나를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피, 땀, 눈물 연설입니다. 피, 땀, 눈물 연설. 그 다음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자, 협상을 거부하고 히틀러 상대로 결사항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장관들, 강요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 강요들을 설득하는 데는 전시 내각이 그 핵심 5명의 장관이 전시 내각 요월인데, 이 사람들은 협상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자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확대 강요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거기서 연설을 해요. 25명의 전체 강요 회의에서 5월 28일, 1940년 5월 28일 연설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연설은 이 당시에 속기사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도 또 유명한 문장이 몇 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요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강요들 앞에서 왜 우리가 결사항전해야 되느냐를 연설하는 그 대목을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히틀러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나의 의무 중 하나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전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싸운 다음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합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무장 해제, 즉 우리의 해군 기지와 더 추가적인 그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모슬리 같은 작자들 아래에서 세워지더라도 그것은 히틀러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예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의 종말에 가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한편 우리는 거대한 예비 전력과 유리한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순간이라도 타협이나 항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굴기하여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는 점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섬나라의 오랜 역사가 종말을 맞는다면 우리 모두가 흘린 피에 젖어서 땅에 누워 있을 때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걱정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항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다가 우리 모두가 피를 흘려가지고 땅에 눕게 될 때 나라가 망해야지, 싸우지도 않고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 영화에. 싸우다가 패배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면은 끝이다. 이거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국민들이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당했을 때 결사항전을 결심한 거죠. 그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 처칠과 이승만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항복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겠죠? 그때 항복했으면은 일본도 아마 곤란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자유롭게 번영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여기서 싸우면서 일본이 전쟁 특수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대만 아마 적화됐을 것입니다. 대만은 우리가 버티고 있는 사이에 미국이 칠함대를 보내서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생존, 일본의 경제부흥 다 우리 덕분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무기를 다오. 무기가 없으면은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몽둥이 들고 나와서도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처칠,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처칠은 지금 고립무원입니다. 독일군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이 섬나라의 오랜 역사가 종말을 맞는다면 우리 모두가 흘린 피에 젖어서 우리가 땅에 누워 있을 때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미리 항복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 강요회에서 의견을 모아보니까 장관들도 결사항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내각에 들어가서 타협은 없다. 계속 싸우는 쪽으로 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거의 일주일 뒤 영국 하원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도 또 처칠의 한 3대 연설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중요한 대목을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해지는 힘과 자신감으로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섬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순간도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이 섬나라의 많은 지역이 점령당하고 굶주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다 너머에 있는 우리의 제국은 영국 함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장하여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신세계가 가진 모든 힘으로서 부세계를 해방시키고 구출해 나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기서 신세계는 미국을 말합니다. 그때 미국은 참전할 수가 없었어요. 반전 여론 때문에. 그러나 1941년 11월 7일에 일본이 호놀룰루에 있는 해군 기지를 공격한, 말하면 진주만 기습을 함으로써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로서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상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신세계가 가진 모든 힘으로 구세계를, 유럽입니다, 해방시키고 구출해 나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처칠의 아주 유명한 연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연설을 Finest Hour 연설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Darkest Hour인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란 뜻인데, 그러나 처칠은 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야말로 시절이 지나면은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기록될 것이다 했습니다. The darkest hour가 아니라 The finest hour가 될 것이다. 그 연설은 6월 16일 하원 연설입니다. 이날 프랑스가 독일에 이미 항복을 제안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프랑스도 동맹국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원에서 연설한 대목 중에서 유명한 대목을 제가 번역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면 미국을 포함하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존중하였던 나라들을 다 포함하여 세계 전체가 새로운 암흑의 시대, 그 신면으로 빠져들 것인데, 왜곡된 과학기술의 빛에 의하여 더욱 음험하고 아마도 더욱 오래 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더욱 스스로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대영 제국과 연방이 1000년을 더 이어간다면 후세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말하도록 합시다. This was their finest hour. 이때 영국 상공에서는 독일 공군과 영국 공군의 공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밤마다 런던 폭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배틀 오브 브리턴이라고 합니다. 영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국 전쟁은 공군과 공군의 대결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 도시를 민간인 지역 사는 데를 포함해서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그런 만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복수로 나중에 연합군이 독일의 도시를 무참하게 폭격하죠. 드레스덴 같은 도시는 하룻밤 폭격에 수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도쿄도 1945년 3월 B-29 수백 대의 공격으로 원자폭탄 떨어진 것만큼 죽었습니다. 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공중전에서 결국 영국 공군이 버텨냅니다. 영국 하면 해군이 유명하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는 공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얄 에어포스 RAF라고 하는데, 영국에 가면은 이 공군을 기리는 뭐 기념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시간대를 바로 The Finest Hour라고 부릅니다. The Finest Hour. 그래야 드디어 처칠이 이렇게 버티니까 히틀러는 결국 영국 침공을 포기합니다. 해군이 지키고 공군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리 대륙을 석권한 독일의 육군만 가지고는, 그 기갑군단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영국을 침공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에 러시아로 쳐들어가는 거죠. 소련으로 쳐들어갑니다. 1941년 6월 22일에 양면 전선을 핍니다. 처칠은 스탈린을 매우 싫어했지만은 히틀러를 또 스탈린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히틀러랑 공통의 적을 둔 스탈린과 처칠이 일시적으로는 친구가 되죠.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초전에 박살이 나지만 결국 겨울이 찾아오니까 날씨도 춥고 또 이 관동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배치했던 50만 명의 러시아군을 빼내가지고 전략 예비로서 투입하니까 1941년 12월에는 독일군이 처음으로 반격을 당하고 승승장구하던 그 기세가 꺾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세는 독일군에 불리해지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이 이기고, 더구나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함으로써 미국까지 전쟁에 끌어들여 가지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 세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럼 패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후의 일이고, 처칠이 고립무원으로서 완전히 혼자 힘으로 대륙을 석권한 히틀러와 대결하던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처칠은 그 시간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 영화를 보시면 짐작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칠이라는 위대한 문장가, 그리고 삶 그 자체를 즐긴 분,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림도 잘 그리죠. 한 위대한 인간,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의 진면목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순간에 뭘 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은, 의회는 뭘 해야 될지 좀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